잠봉도 습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습지 보전 지역으로 이제 지정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화 남단 부분의 경우는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지만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정해지지는 못하고 있고 또 갯벌국립공원이나 이런 걸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박이 물범 보여드린 거는 최근에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 전박이 물범이 백령도하고 가로림만 두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한강 임진강 하구 부분도 내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넓은 그 서식지를 가지고 있고 저런 전박이 물범이 들어올 만큼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장범도 쪽에 있는 갯벌습지 보호지역하고 또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여기를 같이 포함한 이런 한강 하구 습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강 하구에 이런 연안 습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멸종위기 1, 2급 종이라든가 또는 서식 영향종이라든가 법정 보호종들의 다양한 그런 조류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런 조류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선 한강 하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죠. 우선 담수종이라든가 해양종, 기수종들이 같이 혼재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기수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종은 종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연안 해양성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자료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높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강 하구역의 그런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은 육지로부터의 많은 유기물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한강 하구에 있는 퇴적물의 유기물량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양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영양 조건이 좋고 또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그에 따른 먹이망이라든가 또는 상위 단계의 어떤 포식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수산생물로 나타나고 있는 종들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종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이쪽에 가장 다양한 종류가 이제 새우 종류죠. 새우 종류가 25종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기수식용 해파리라고 해서 이제 해파리 종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파리가 전반적으로 유해성인 해파리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식용으로 가장 좋다고 하는 이 기수식용 해파리 이것이 바로 한강 하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한강 하구 창우리 교동도 요 일대와 무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의 생산 어획량만 하더라도 7,500톤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우 어획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수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봐도 생산력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화 남단만 하더라도 이런 조간대 저소동물이 거의 80종 가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개체수도 상당히 많은 개체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조간대만이 아니라 조하대 지역도 이렇게 거의 90종 정도의 그런 다양한 종들이 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생물 다양성 면에서 종수를 비교했을 때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수역보다도 많은 종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0종 가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동물 플랑크톤 종도 상당히 그 많은 종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류도 그 80종 정도, 다른 수역들에 비하면 대개 70종 이하인데 이렇게 그 87종 정도 나타나고 있고, 저서동물도 그 400종이 넘는 이런 종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한강하구가 특별한 해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종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우리가 굉장히 그 생물 다양성 면에서 존중해줘야 할, 보존해야 할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물 종만이 아니라 생물 양및 또는 그 1차 생산력 면에서도 이 크로로필 농도나 또 식물 플랑크톤에 의한 크로로필 농도나 1차 생산력도 특히 1차 생산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새만금 지역의 최대값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했을 때 1차 생산력이 한강하구가 특히 높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1차 생산력이 높다고 하는 건 먹이가 풍부하고 또 그 윗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생산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과 그 생산 능력 이런 면에서 이렇게 우수하면서 또 한편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예를 들면 한강의 팔당댐서부터 이렇게 행주까지 내려오면서 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주 정도에 오게 되면 한 4등급 정도, 계절에 따라서는 뭐 6등급 계절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평균에서 이제 한 3, 4등급 정도의 이런 그 나쁜 수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강 하구로 들어오면서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정화작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해수와 만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문속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소위 이제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합해져 갖고선 가라앉는 것, 또 그 안에서 이제 이 흡수 침착되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강화도 남단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2등급으로 보통 이제 COD 기준으로 해서 2등급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강하고 보면 뻘 흙이 많이 부유돼 갖고선 굉장히 탁하고 오염된 물로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부유 퇴적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남단 갯벌에서 그런 얼마 정도의 그런 수질 정화 능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평가를 2008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강화남단 갯벌에서 유기물 분해능이 하루에 제곱미터당 5mm몰 정도, 그래서 1일 COD 제거 용량이 7.2 ppm 정도. 이거는 여러 가지 탈질법이라든가 또는 뭐 화학침전법 이런 것들보다는 더 우수한 그런 정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강하구의 습지 기능별 가치 추정액을 보게 되면은 2005년도 자료를 해서 지금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와 같이 수산물 생산 능력이 1,300만 원, 수질 정화 능력이 930만 원, 서식지 기능이 2,000만 원, 심력 기능이 400만 원, 비사용 가치 능력이 270만 원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아마 지금은 저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증가된 거로 보고 있죠. 아까 발표하는 걸 보니까 2016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4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한강하구의 이 수도권으로부터 한강을 통해서 유입되는 다양한 이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하구 환경, 하구 생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하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보존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짧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강 하구의 수질의 생태, 수질의 수질 정도도 높여야겠지만 우선은 습지를 많이 보존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강화 남단 습지를 매립을 하자는 계획이 나오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습지 보존 지역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 보존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갯벌 국립공원이라든가 또는 MPA 해양 보호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습지를 보존 지역으로 최대한으로 넓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 한강 하구의 그런 습지들은 충분히 알릴 만한 그런 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섬 갯벌에 관련돼서는 이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 충청남도까지 해서 같이 지금 추진해서 거의 성사 단계에 왔는데, 아쉽게도 경기만 하고 또 한강 하구에 있는 갯벌들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좀 지역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하벌 천태들, 그러니까 장봉도 일대에 있는 100만 평이 넘는 하벌 천태라든가 대제도 하벌 천태, 이런 하벌 천태의 기능이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존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원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거기서의 자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강 하구가 그만한 가치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음을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조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류리서부터 강화도 창우리 지역까지는 조사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거기서의 어떤 가치를 좀 찾을 필요가 있고, 또 하구 관리를 하는데 지금 환경부 쪽과 해수부 쪽이 나눠져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구 관리는 통합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지자체도 참여해서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만. 최종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문 코멘트도 많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 토론 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년준 인천광역시 이전 환경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조금만 계시다가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많은 또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구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최종기 교수님 생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열흘 전에 한강 하구 쪽 민통 선안의 장단 습지 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하구 쪽은 정말 조사 연구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필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최종기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숙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전숙래 박사님 앞쪽에 제가 양력을 아주 띄워놨습니다. 사실 전숙래 박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여러 환경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함께 하고 해왔습니다만 전문 분야가 미세조류 식물학에 포함되는데요. 미세조류 수생태 관련을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주요 경력 보시면은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이시고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 이사이시고 현재는 가온 엔지니어링 상무로 계십니다. 주요 실적 보시면은 역시 그 한강 하구 쪽 그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 방안 수립 연구 등등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강 하구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젊었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일할 때 만난 생태계라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수환경과 앞에서 최 교수님께서 워낙 생태 쪽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수질 환경하고 그러니까 수생태에 관련해서 수생태 건강성 평가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한강하구에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제가 연구했던 바를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제언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에 대한 중요성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습지라고 해서 습지 면적, 한강하구의 습지 면적이 습지 보전지구로 지정되면서 여기 유지되는 2006년 이후로는 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식적인 한강하구의 습지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3만 헥타르에 이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었다는 것하고 지금 한강하고 접근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천 영역에서 환경부 자료이기 때문에 하천 영역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한계가 있지만 교수님 말하신 대로 연안 영역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를 고민해야만 솔루션이 나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앞서 물관리 보전 물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물환경 관리 계획이 한강 대권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25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또한 각 지자체별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 계획이 같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기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방향성이 나오고 25년 이후는 또 국가의 물관리 계획에 따라서 다시 재수립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관, 군, 민까지 해서 머리를 맞대고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물환경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질 측정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생태 건강성 평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생물 측정망 그리고 비점에 관련되어 있는 총량 측정망 그 외에 일부 대표적인 강 지역에서 하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자동 측정망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 퇴적물, 방사성 물질, 비점 오염 물질 측정망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수질 측정망이 구축된 것이 데이터가 올라온 것이 1996년부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97년 그때쯤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공릉천이라든지 이 지역도 파주 지역이죠. 근데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터가 없어요. 교수님 말하신 대로 사이트 우리는 하고 싶다고는 지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그래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서 데이터는 없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추려서 트렌디하게 보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3가지 사이트 정도를 정했습니다. 김포 쪽은 이제 서울하고 김포 경계지점이라고 김포대교 있는 부분이고 파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산대교 장항습지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입지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릉천 부분입니다.
공릉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름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서 공릉천으로 되어 있죠. 다행히 그 수질 측정망에는 공릉천으로 이런 그 위치가 정해져 그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아직 그 생물 측정망에는 이름이 바뀌지 않아서 제가 이거 포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환경부에다 그건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질 관련해서는 가장 여러분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천에 대한 기준으로 생활환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지만 하구 특성이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구 생물 측정망도 있지만은 조금 다르게 그 하구에 들어가는 작은 하구 중심으로 조사가 돼 있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천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그 수소이온 농도는 거의 동일하고 생물 그 BOD죠. BOD 기준은 5 이하, 그다음에 그 COD는 7 이하, 그다음 총 유기탄소량 TOC 기준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TOC 기준이 5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부유물질 SS 25 이하, 그다음 용존산소량이 5 이상, 그 BOD나 COD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인이 보통 기준이 0.2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주 매우 좋음이 0.02 이하가 이게 실질적으로 남조류라든지 그러니까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 같은 것들이 좀 제어가 되려면 0.03 이하의 농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이 기준을 맞추기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 경향을 보이는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BOD 기준을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데이터가 2006년 데이터까지 되어 있는데 지점이 내려오면서 이거는 수직적으로 수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는 점 기준으로 연도별로 좀 사이트를 보면 김포 같은 그러니까 2006년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BOD는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비점 관리라든지 점오용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수질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뭐 아래쪽이기 때문에 본류 구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공릉천 같은 경우는 지류지천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좀 그 오염도가 그러니까 유기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공릉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C는 뭐냐면 전기전도도 부분이기 때문에 염도라든지 그 이온성 물질에 대한 것이라서 여기 파주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TN인데요. 그러니까 TP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TN 같은 경우는 초기 2000년도, 2006년 관리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졌어요. 토탈인이죠. 토탈 질소, 총 질소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이하게 12년 가면서 약간씩 좀 오히려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존 총 질소의 경향이 좀 증가한다. 그러니까 용존성 질소가 증가한다는 건 그러니까 지산성 지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질 오염을 그러니까 수질에서 유기물 양을 좀 더 영양 염료로서 그 조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늘어난다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공릉천 부분이 그래도 높게 좀 나타나고 그 하구역에 있어서도 파주 부분에서도 좀 증가되는 경향은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질소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전까지는 총인이라든지 용존인에 대한 관리가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질소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P에 대한 그러니까 총인이죠. 총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많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아까 생물 그러니까 플랑크톤의
뭐 녹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한강 여름철에 가장자리에 보면 선착장 같은데 녹조가 굉장히 짙게 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갈수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 SS 같은 경우는 부유물질 양인데 이거는 하구 특성으로 이렇게 어느 시간에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공릉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기 때문에 부유물질의 그 플렉시빌리티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 변동량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구 부분들이 크다고 보시고, 클로로필 양인데요. 클로로필 양은 크게 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라든지 인과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탄소량이나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큰 변동량은 여기서는 안 보이고 있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유입 하천, 그러니까 공릉천에서의 그런 그 클로로필 A 양이 증가한다는 거는 플랑크톤의 그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류지천의 관리가 본류의 관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위쪽을 받고 공릉천 하류의 지점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 분석이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수질 관리의 디렉션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이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균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이게 이용되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쓰거나 그런 하천은 아니지만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어류를 뭐 뱀장어라든지 그 황복 같은 것들도 잡고 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생활 환경과 관련된 그 생물 항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파주 지역이나 오히려 공릉천 이런 부분보다도 하구 본류에서 그 대장균균이나 분원성 대장균균수의 양이 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다 그 보통 이하거든요. 보통보다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구 구간에 오염원이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류지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BOD는 2 내지 3등급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총질소 같은 경우는 완만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증가 경향의 원인을 좀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클로로필 같은 경우는 지류지천에서의 녹조 발생의 원인이 남조류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천 같은 경우도 추소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류지천에서 그 시딩이 돼서 그것이 대청댐의 본류 구간까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소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장균군과 그 분원성 대장균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낮게 가졌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살펴봤는데, 이 수질이 물론 이게 정리된 데이터들이라 그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특히나 하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하천과는 달리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그 시기에 어느 시점에 측정하였는가, 그것까지도 다 분석이 돼야만 정밀한 데이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지는 않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라든지 그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많이 하고 정밀하게 함으로써 그 정책 방향이나 이런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생물 측정망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수역에 있는 생물 환경하고 생물들하고 생물을 둘러싼 수환경,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환경과의 관계를 함께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물을 이용해서 역으로 수질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질 항목은 이화학 항목이기 때문에 일정 특정 항목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물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의 총 집합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물을 본다는 것이 그 환경을 역으로 추정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생태 건강성 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 그것이 생물학적 평가로서 지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4등급으로 시작했었는데 5등급으로 보다 더 세분화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지점별, 조사 지점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생물 측정망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수질 측정망과 유사한 지역으로 요 세 개를 선택을 했고, 요 지점명은 좀 현행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대교, 그다음에 일산대교 있는 부분, 공릉천 최하단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항목은 부착 돌만류, 그다음에 저서성 대형 무척주동물, 어류, 수변 식생, 서식 수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식물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수변 환경이라는 것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기 환경들을 주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환경과 무생물 환경을 토탈적으로 보는 조사라고 평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부착돌말류는 물속에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라든지 뻘 같은데 붙어서 사는데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서성 무척주 동물도 많이 이동을 못하죠. 뻘에서 살기 때문에, 아래에서 모래나 뻘에서 살아서. 어류는 얘네들을 먹고 사는 것이라 어떤 어류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의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수변 식생과 서식 수변 환경인데요. 이 부분이 A, B, C, D, E 등급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생물마다의 각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겁니다. 특히 부착돌말 같은 경우는 유기물 지표가 되고요. 무척주 동물도 유사한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이게 일산대교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빨간색이 많죠. 나쁘다는 얘기예요. 생물학적 평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류나. 그렇지만 하천 식생 부분은 식물 부분의 습지 부분은 도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생태 환경에 대한 것은 그리 좋지 않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쪽 상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포대교에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하류 쪽보다. 그리고 공릉천 부분은 부착돌말은 아까 부영양화, 클로로필 A 양도 좀 많았죠. 그래서 좀 나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어류는 C 등급 정도로 본류보다는 좀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하류로 갈수록, 그러니까 수질 환경이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생물이 가지는 생태계 내에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써 2007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생물학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동일한 지점,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시기에, 그러니까 서식 수변 환경과 수변 식생은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나머지는 1년에 2번씩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관찰하는 실험자들도 거의 바뀌지 않게끔 해서 실수를 그러니까 조사의 실수나 통계학적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연구는 굉장히 드물지 않은가, 이 조사 외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고, 이제서야 10년 전에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1년에 몇십억씩 쓰는데 도대체 이거 갖다가 종이 몇 개가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이후 지금 13년, 15년이 가까워지는데 이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한강하고 연구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그 황복이나 웅어나 실뱀장어들이 있는데 그 뒤에 다음 시간이나 이전이나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수도로서 옛날부터 중요한 지역 그리고 백제시대에는 그 굉장히 싸움터가 되기도 하고 했던 역사적인 환경하고 생태 환경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민돼야지 이 부분이 그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해외에서도 이런 왜 보존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습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까지도 같이 가져가야만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습지 생물에 대한 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외래 유입종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민간 그 단체랑 굉장히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시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서 초기에 대응해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입 쓰레기에 대한 것은 지자체마다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건 서로의 그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로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도 복원에 대한 것은 신곡수중부 이야기도 나오지만 고유성을 그 옛날의 하천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같이 수리수문학적 데이터와 함께 고민을 해야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 이전에 가능한 한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이전의 그 서식 환경, 그 하천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그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것, 서식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생물들은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연의 복원력, 고유성을 고려한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즉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군뿐만 아니라 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에서도 정부 중앙 부처랑 지자체에 굉장히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남북 협력에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해요. 근데 이 하구가 그 위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반대쪽에서의 물과 망령강 쪽인가요? 그래서 아닌가? 예성강이죠. 예성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나게 되면은 그쪽에 탁수 유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벌채라든지 군사적 이유 때문에 이게 민둥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탁수 오염에 의해서 그 저서생물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같이 머리맡대고 해결하자고 좀 접근하는 게 실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승래 박사님께서는 그 한강하고 주로 이제 세계 지역의 수질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을 분석해서 한강하고 수 생태계 보전, 복원, 관리 방안을 그 제안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지류 지천의 그 유입 오염원과 그 비점 오염원의 그 관리, 또 생물 서식종 중에서 말똥개, 참개 등 기수역 습지 서식지 생물 보호, 그리고 외래 침입종에 대한 관리 방안, 그리고 끝으로 이제 남북 협력을 통한 한강 하구의 그 공동 협력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제가 회의를 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장균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균 교수님은 현재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전문 분야가 해조류 생리생태, 그다음 해양생태학, 친환경 양식,
전문 분야로 하시고 계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제 저명 SCI급 4개 저널 편집위원을 하시고 계시고요. 해양수산부 또 NOAA 한미연합사업 양식분과 미국 측 한국 측 PI도 하시고요. 그다음 UNDP 양식분과 한국 측 의장도 하시고 최근 주요 실적도 굉장히 우수하십니다. 상원 등도 많으시고요. 오늘 주제는 한강하구 블루카본 바이오매스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와 이용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배양석 교수님. 제가 원래 제목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한강 하구의 생물상 변화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자들을 쭉 봤을 때 우리 최종규 교수님 발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30년 이상의 이 지역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발표를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주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살짝 바꿔서 저는 한강하구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한강하구는 인천으로만 제한을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위쪽에 올라가는 그 담수 쪽은 제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집을 만들 때 자료집을 한 일주일 전보다 좀 더 전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가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과 좀 사뭇 다른 것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기능 요즘에 핫하게 이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요즘에 나오지 저 얘기 벌써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요.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5 트릴리언 달러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전 트릴리언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에 매년 제공하는 게 2.5 트릴리언 달러스. 어떤 생태계가? 해양 생태계 홀로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2.5 트릴리언입니다. 이 자료도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써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저 숫자보다는 지금 더 높아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랑 뭐냐 하면 식량 제공 혹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것들 그리고 연안 프로텍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서 얘기할 건 뭐냐 하면 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조절하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환경 개선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제가 뉴욕에 있는 제 친구한테서 크리스마스 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갔는데 한 20여 명 모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팔을 입고 있었고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들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 잘 아시겠지만 뉴욕은 겨울에 추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온이 20도가 넘었었습니다. 매우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한 달 후 1월 말에 너무 추워가지고 70년 만에 한파라고 그 지역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바닷가에 제 연구 사이트가 있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항구가 얼어가지고 배가 뜨질 못해서 한 달 반 동안 연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정도의 기후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우 이상하죠. 우리도 지난 여름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만 그 전의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적인 더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3년 전에 보면은 또 기록적인 더위였거든요. 올 겨울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록적인 한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한 일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사가 나온 것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다 영하 때 상호도 동사할 정도로 추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게 얼마나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는 원래 겨울에 옵니다. 어는데 좀 많이 얼었다 두껍게 얼었다 그 얘기였던 거고요. 이 동사가 진짜로 추위 때문에 그랬는지 혹은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춥고 그런 겨울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이산화탄소 양, 이산화탄소 오늘 얘기할 거니까 이산화탄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대학원생을 미국에서 지도를 할 때 그때 이산화탄소 평균, 지금 현재 우리가 컨트롤로 쓸 수 있는 거 300ppm이라고 해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지금 410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한 420에서 440까지 씁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 정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이 상태로 갔을 때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파리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였죠. 그래서 파리스 어그리먼트, 파리 협약을 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감축해 나가는 방안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자.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거기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게 조금 유의에 흐지부지 되는데 고맙게도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기를 나는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 다시 재가입하겠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스 어그리먼트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협약에서 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거는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미티게이션 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것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2016년도 파리스 어그리먼트에서는 어댑테이션, 우리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적응해서 살 것이냐. 이것도 똑같은 무게를 두고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는 저희가 전 지구적으로 같이 연구해야지 되는 일이고요.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지역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CO2 얘기 이따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역으로 넘어오면 이건 제가 지금 남쪽 얘기라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이 남쪽 얘기 하면서 인천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쪽에서 남해안 적조, 남해안 뭐 폐사, 어류 폐사, 적조 때문에 폐사 이런 식으로 쭉 하는 신문 기사를 제가 몇 개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매해 똑같은 기사가 뜬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인데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매해 이 동남권에서는 매해 적조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고맙게도 이 서쪽을 보십시오. 서쪽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가끔 이쪽에서 서천 쪽에서 좀 일어나긴 하는데 서쪽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슈퍼 히어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히어로가 이것들인데요. 갯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프로듀서에서 해조류도 그거 마찬가지고요. 페리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좀 전에 얘기한 그 매년 남쪽에서는 매년 일어나는 그 적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슈퍼 히어로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WWF 월드 와일드 라이프 펀드라는 그런 국제기구 있죠. 국제환경단체인데 이 친구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슈퍼 히어로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친구들 미국에서 해조류 양식하는 친구들 경이적 해조류를 한국의 슈퍼 히어로를 보면서 경이적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시 제가 좀 전에 전 상무님 말씀 발표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유량은 한강으로부터 하구로 나오는 유량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는데 질소나 뭐 이런 것들은 이 하구역 쪽에서 아까 그 파주 그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측정된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한강으로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질소의 양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중에 오늘 포커스는 점오염원에 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 살려고요. 그래서 그 점오염 데이터는 있더라고요. 이게 한강을 통해서 나오는 방류량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하수처리장부터 나오는 방류량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방출되는 질소의 양이 한 22,000톤 정도 됩니다. 이거 2018년도 데이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요즘 한 저게 1억 6천인가요? 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수도권에서 방출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질소가 매년
서울의 점 오염원으로 통해서 주로 한강으로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는 뭐 하나? 이거는 최근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2016년도에 연구한 결과가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연구한 건데 강화도 갯벌에서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제가 또 다른 논문들에서 찾아본 데이터들을 해가지고 이거는 단지 강화도만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 저장량이고요. 인천 갯벌, 인천에는 갯벌이 강화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천에 있는 갯벌 면적을 다 고려하고,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조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측정 값입니다. 러프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100%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냐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1억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억 4천만 톤의 질소를 인천의 갯벌이 저장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5억 톤. 이게 제가 이 큰 단위를 제가 안 달아봐서 15억 톤 정도의 질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러프한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 값도 곳곳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다 봐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데이터 하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하고요. 면적은 우리 갯벌 면적이 이 정도 되는데 갯벌을 강화도 빼고요. 강화도는 원래 값이 있었으니까 강화도 빼고 나머지 갯벌은 한 1m 깊이라고 봤습니다. 갯벌이. 그보다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상당수가 더 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밀도는 이 정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러한 값을 얻었습니다. 이게 인천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폐류량, 해조류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갯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근데 우리 인천 쪽에서는 해조류나 폐류 양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지락은 조금 합니다만 해조류도 조금 하고, 그래서 저는 인천 숫자를 안 하고 전국 숫자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도 별로 없고 해서 전국의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량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질소는 한 84,000톤 정도 되고 이산화탄소는 한 280만 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천 말고요. 우리나라 전체 해조류 양식이 제공하는 그러한 총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7.8에서 4.2% 정도 됩니다. 매년입니다. 그리고 폐류 중에 바지락하고 굴 양식이 제거하는 게 질소의 경우 1.4%, 이산화탄소의 경우 1.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몇 %라고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년 제거해주는 양이거든요. 아까 갯벌은 저장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폐류와 해조류는 매년 제거를 하는 양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하면 나오잖아요, 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이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제가 인천에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블루카본 바이오매스의 응용 방법, 지금 이렇게 우리가 블루카본 바이오매스가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갯벌도 있고요. 뭐 다른 우리 생태적인 것도 있는데, 반기문 총장이 몇 년 전, 작년인가요?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다른 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Mother Nature doesn't negotiate with human. 우리의 생태계, 우리의 자연은 사람하고 인간하고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 제가 갯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갯벌은 간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로 나빠지기 전까지는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연안의 환경이
위로부터 제공되는 인천도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고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오염물질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나빠질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슈퍼히어로들이 계속 슈퍼히어로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슈퍼맨이 슈퍼우먼을 이렇게 죽은 슈퍼우먼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일부러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계시고요. 인천연구원에서도 계시고 서울시 관계자들도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너무 시간이 족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고마워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 실험실에 있는 저희 학생들 그리고 연구원들 저의 슈퍼 히어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과학의 진보는 20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저 친구들이 하는 연구를 저는 가서 발표하는 이런 역할. 과학의 진보를 이루는 저의 슈퍼 히어로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장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열띤 그런 강연을 해주셨고요. 정말 마지막에 그 갯벌은 간과 같다라는 말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사실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하천 생태계가 정말 그 표출되지 않는 그런 저는 단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서 복원하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강 생태계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시작만 하고요. 마지막에 마무리는 제가 그 방금 지금 나가시는 우리 인하대 김영수 교수님에게 그 자장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제가 또 바로 다음 이어가지고 고위급 자담에 제가 그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을 제가 늦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럽니다. 대단히 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제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우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본부장님은 인천연구원 연구기획본부 본부장님이시고요. 전문 분야가 연안유역 환경정책 또 물환경정책 이거 그 학력은 보시면 아시고요. 주요 경력으로 인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그 근무를 하시면서 도시환경연구실장님도 하시고 현재 본부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도 하시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고서도 보시면은 역시 그 한강 관련입니다. 통합 물 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40여 건의 저서가 있고요. 뭐 상원도 보시면 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발표 제목은 보시다시피 한강하구의 발전적 관리 방안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한강하구의 그 생태적인 기능이나 중요성 그리고 활용 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 분의 훌륭하신 발표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관리 방안에만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태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과학적인 체계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로 든다면은 어떤 이슈가 있다면 한강하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를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현장 조사를. 그런데 이제 한강하구는 아까 이제 전 발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뭐 항로가 없는 곳을 뭐 직접 이래 선박을 빌려서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어떤 문헌 조사나
뭐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걸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조차도 어떤 과학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이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도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이런 생태계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기반해서 이 원인 규명과 상태 인식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지식 기반 생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해 당사자 직접 그 섬이나 연안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이 없다면은 이제 성공적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의 하고 생태계 관리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든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갯벌의 건강성을 크게 이제 경관과 정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표 자체를 하나 그리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모니터링 자료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존을 해 나간다는 보존을 할 구역과 복원을 할 구역을 뭐 이러한 이제 판단 도구 평가 툴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공동 연구팀을 이제 꾸려가지고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강하구 일대 특히 이제 강화도 일대를 한강하고 생태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가 지명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강하에서 이제 강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하고 한강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이제 김포대교까지는 국가 측정망이 있는데 일산대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교동도 성모도까지는 측정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을 때 이렇게 한강 본류에 대해서 이제 3군데 정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해역, 강화대교 있는 부분에 한 군데 그리고 성모도 북단과 며칠 전에 이제 배를 타고 실제로 나가봤던 선상회를 했던 여기 강화도 성모도 서쪽 부분에 측정점을 가지고 생태 조사와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의 이제 평범한 뭐 그런 일상적인 항목들하고 생태 쪽은 이제 조화대와 조간대 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화대 조사를 했고요. 여기 2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본류 부분하고 저기 주문도 서쪽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제적인 조사를 하고 했었고 그리고 올해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최소 이게 몇 년은 축적이 되어야 이제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기존의 문헌조사 데이터하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한강하구와 그리고 강화도 성모도 부분의 그 건강성을 조간대 건강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하구 위쪽에 그 일산대교 아래쪽 전류리 부근은 뭐 아까 저기 그 국가에서 측정망에서는 조금 나쁨에서 매우 나쁜 수준이었지만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는 상태가 좀 달랐는지 보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보름도 부분, 그러니까 성모도서 쪽 부분은 이 생태적으로도 복원이 필요한 정도의 뭐 그런 상태를 보인다. 이 툴에 의해서 이제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서쪽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서식처 복원이나 기능 개선의 관리가 확실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몇 년 더 축적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보다 정확성이 높일 수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동도나 성모도 일부에서는 좀 낮은 수준에 보여서 이제 서식처 창출이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비용이나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와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야 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생태 쪽에 한정해서 본다면 이 부분이 이 성모도서 쪽 이 일대가 지금 이제 문화재 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고 천년 기념물로 이 갯벌 자체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뭐 저새도 실제로 서식을 하고 번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이렇게 저희가 이걸 활용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새가 제일 처음에 이제 눈에 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떤 이제 먹이원이나 조류의 먹이원이나 이동종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조금 우선시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이 스체이사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협력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관리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과연 이게 이제 생태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떼서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쪽에서 발표에서 나왔지만 지금 현재 수질 자체가 다시 그 전류리 쪽을 지나다 보면 보시는 바가 같이 스테이션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이제 상류의 사료를 흘러가는 것을 본다면 이 대부분 이 조금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북단이 되겠죠. 강화도 북단 그 남북 공동 이용 수로로 된 부분은 수질이 좀 나빠지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살짝 나빠졌다가 이제 주문도 쪽에 이제 해류의 그 유동에 의해서 다시 수질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것은 어거제부터 저기 남북 공동 심층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된다면은 뭐 이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질뿐만이 아니고 생태 수질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 쓰레기나 이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이 수도권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여차리 갯벌 같은 경우는 국내 연안 쓰레기 오염으로 따질 때 4번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강하구 자체가 거의 세계에서 한 2번째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태를 보존하고 관리를 하려면 수질과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때만이 생태적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할 때도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 관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단편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한 이런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의 주민 이런 것들이 협력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연구에서도 이제 포럼은 저희가 인천 한강하고 포럼을 수년째 하고 있지만 이제 협의체를 이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한강하구 관리 수역으로 정했고요. 이 수역에 관계되는 인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서울시까지도 이 수역을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지자체 동참을
필요한 지자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전이 필요한 이제 어떤 섭지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중앙부처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뭐 예를 들어 하천은 한강은 여기에서 끊겨 있지만 실제로 하고원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한강이 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먼저 중심이 되어서 거꾸로 중앙정부와 같이 협업, 연계하는 체계의 관리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실효성이 있겠다는 것이 이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의 역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중앙정부나 산하 관련 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움직이려면 결국은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렴을 하고 그것들이 과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서포트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대시민 인식이나 홍보를 같이 제고시킬 때만이 이러한 훌륭한 관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실제로 올 8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게 발족은 되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이제 39명의 협의회원을 가지고 어떤 지자체와 그런 관련 기관 그리고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3회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신 김영수 교수님이 이제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협의회의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하고 보전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협의,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 그리고 기타 이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폰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이제 인천시만의 생각이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20년 이상 근무하시는 그런 전문가들, 경험자들 그리고 환경 물 분야와 기타 정책 있는 하시는 환경 정책 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이러한 어떤 기본 구상을 한강하고 통합관리 체계라는 기본 구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약 한 48개의 세부 과제가 있고 사업비도 꽤 많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추후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이제 보전 및 모니터링 연구 사업도 있고 지자체의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에 제공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학생들의 그런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실제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그 협의회가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통합관리 기관이 추후에는 이제 필요하겠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통합관리 기관은 따져본다면 어떤 생태 쪽, 환경 쪽을 연구하는 그런 부서와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한 40-50명의 큰 규모의 연구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운영비는 한 1년에 한 100억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차후의 일이 되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따져본 결과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략 한 연건평 한 500-600평의 건물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그 설치비만 하더라도 대략 한 500억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그 정도 규모를 지으려고 하면은 땅값만 해도 한 2천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거고, 하지만 이제 그걸 위해서 조그맣게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지 실효성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김성우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한강하구의 발전적 관리 방안으로 한강하구의 생태 환경의 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사람이 엄청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하대 김영수 교수님께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한강의 물환경, 물 생태계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4개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최종기 교수님, 전숙래 박사님, 김장균 교수님, 김성우 본부장님 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에게. 자, 이것으로 제2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